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50대 용의자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의 노동당 5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원회의 기간 중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전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자 당 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0세에서 14세로 규정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흉포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들이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운송을 거부하면서 신차 출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신차를 일일이 옮겼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화물연대의 운송 중단과 방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120년 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해 서울 한복판 금단의 땅, 이 용산 공원 부지가 내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정면에서 보이는 대통령실 앞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들이 몰려있는 도심 한가운데서 방화범이 낸 불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화범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혜원 기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7층 건물 2층이 불이 난 곳입니다. 2층 유리창 일부가 깨져 있는데 직원들이 대피하느라 깨뜨린 겁니다. 화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구 범어동은 검찰청과 법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법조타운으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립니다. 불은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2층 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강한 폭발도 들렸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1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진화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변호사와 그의 사촌 동생인 사무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고 자신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오후 3시쯤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전단팀을 꾸려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범이 범행 직전에 건물에 들어서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는데 남성의 모습이 사라진 지 불과 30초 만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은 계단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옥산으로 탈출하는 등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박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흰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든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건물로 들어섭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며 곧장 한 사무실로 향합니다. 30초 뒤 남성 한 명이 복도로 뛰쳐나오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폭발음이 팍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해가지고 내다보니까 막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 불길이 막 보이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순식간에 2층 내부를 가득 메운 연기는 창밖으로 점점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날 당시 3층과 4층에 있던 직원들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겨우 탈출해 비상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아슬아슬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직원 하나도 이 다쳐가지고 꿰물어 갔어요. 저서 막 유리창이 막 떨어지니까 2층에 요 가해 구석으로 피해 있다가 저 사다리 차 와가지고 내려왔어요. 바깥에선 불이 난지조차 모를 정도로 비교적 외관은 멀쩡했지만 내부에 갇힌 직원들은 22분 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 50대 남성 용기자는 왜 불을 질렀을까요? 이 남성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집에서부터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상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방화 용의자는 53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민사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6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은 어그러졌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화가 난 용의자는 시행사 대표 측을 대리한 변호사 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해당 변호사는 다른 지역 재판에 참석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자기 재판 지면은 다 불만이죠. 이기면 선물 사가 오고 지면은 와가 간지르고. 용의자는 집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챙겨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뭔가 통에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 2층으로 향하는 방화범의 손에도 흰색 천으로 덮인 물체가 들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것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남성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다른 6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불은 신고 접수 후 22분 만에 꺼졌는데 그럼 금방 진압을 한 편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까요?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이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모두 사무실에서 발견된 걸 보면 대피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건물은 지하와 1층 빼고는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창문도 조금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0시 55분. 소방대원들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1시 17분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불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진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화범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호나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숨진 7명은 계단까지 가지 못하고 모두 203호에서 발견됐는데 대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서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일반 목재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가량 유독가스의 양이 많고 화재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창문이 조금만 열리는 구조라 탈출하기 어렵고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은 불이 난 2층과 그 위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당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지하층에만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커진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선우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에 관심이 쏠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5차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단행 결정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 변수는 날씨입니다. 지금껏 6차례 핵실험은 모두 건조하고 화창한 날 진행이 됐거든요. 일단 예보상으로는 오는 14일까지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4일에서 5일간 진행되는 전원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시군 주요 공장 간부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해 정치와 경제 등 북한의 주요 정책을 논의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8일 소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 등을 명문화한 뒤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비가 오는 날씨 변수만 없다면은 전원회의 폐막 직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제 핵실험이 단행되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까지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에도 북한 핵실험 대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과 북이 유엔 총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우리나라에 북한이 도발이 아닌 자위권 행사라고 맞선 겁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때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유엔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며 미국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조연 주유엔 한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이 아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stop such provocative actions, abide by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spond to the call for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도 발언에 나서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국제법에 어긋난 불법 행위라며 자위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Modernizing our armament is a just and legitimate right of self-defense to safeguard security and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state from direct threa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미국은 제3자를 통해 북한 고위급의 서면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며 이례적으로 물밑 협상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도 북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We cannot do anything other than take the course of action that we think.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등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요 며칠 석석 대결로 갈등이 있었죠. 친윤 그룹의 맏형격 정진석 의원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며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 모임에 대해서도 사조직을 만들 때가 아니라며 전선을 넓혔죠. 자신에 대한 불만이 정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또다시 정진석 의원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인성을 논하냐며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예우는 다 했다고 적었습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비하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만큼 의견짓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을 위해서 또 양측 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귀국하자마자 싸움을 이어간 이 대표는 또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가칭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을 만든다는 소식에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를 과시하듯하면 정부의 부당한 압박만 가한다고 꼬집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를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의 귀국과 함께 혁신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당내 주도권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 룰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자 하는 친명계와 전당대회 전에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친문계로 나뉜 거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 투표 자격 조건을 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을 지지하며 가입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최소 6개월 전 입당 규정을 3개월로 바꾸자는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현행 룰은 중앙위원들이 투표하는 예비 경선으로 컷오프를 진행하고 본투표에선 전국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등을 반영하는 방식인데 대의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친문계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고려한 겁니다.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 지역위원장이. 그런데 이재명도 지금 출마해서 컷오프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친문계는 현행 룰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해서 당대표의 권한을 몰아주는 대신 한 번에 뽑아 순위대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아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출마자끼리 합의하거나 당 구성원 60에서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룰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유불리와 무관한 분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이면 몰라도 룰 변경을 이렇게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 내일 출범하는 우상호 비대위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검찰 출신만 중용한다는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분이 인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연이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에만 기용하고 있다며 추가 검찰 출신 인선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신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검찰 인사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초기에는 함께 일해본 검증이 된 사람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분간 검찰 출신은 기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당은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사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회견, 이른바 도 스태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솔직한 화법이 좋다, 거친 말투가 부담스럽다 등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취임식 다음 날부터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출근하는 대통령과의 만남은 일상이 됐습니다. 친구들 다 입주했어요? 네. 책상들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표출하는가 하면 불편한 질문은 에둘러 피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윤대선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전화로 물어보세요. 정제된 표현보다는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솔직한 화법은 친근하다는 평가와 함께 거칠다는 비판이 함께합니다. 인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가진 도어 스태핑은 모두 12차례. 외부 일정과 NSC 등 특별한 상황을 빼곤 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거나 또 미묘한 사안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직설 화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대통령이 좀 실수하더라도 편하게 툭툭 던지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대가 왔죠. 대통령실 참모진 사이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냐고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초심이 임기 끝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장병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 장병과 그 가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예우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모시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이 오늘 행사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배치돼 참석자들을 맞이했고 1층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기도 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교과서 등재, 천안함 특별법 입법 협조 등에 대한 당부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평화라는 이름하에 불만 한마디, 비난 한마디 못했다고 울컥하시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 쓴소리 자주 하시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향해서 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내놓은 말입니다. 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현실 세계가 아닌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며 여전히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봐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도 있고. 네, 그러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평가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썼던 말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기억하는 그 별의 순간. 이 표현을 다른 분한테도 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인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할 참모는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한 장관이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별의 순간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별의 순간은 김 전 위원장이 검찰총장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언급해 대권 주자로서의 기대감을 급부상시켰던 말인데요. 한 장관이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 장관이 하기에 따라서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립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비난성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죠. 대자보도 붙였죠. 네, 이들은 친문계 홍영표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 치매냐고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m 길이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의원이 SNS를 통해 이들을 향해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정치인을 본다며 이재명의 동료들은 이재명 다음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적은 건데요. 이에 대자보 당사자가 홍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사과했고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대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책을 한 권 추천했는데 제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 제목, 짱깨주의의 탄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짱깨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네, 저자인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중국 혐오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통됐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중국을 어떻게 볼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의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반중전설을 비판하는 책을 추천함으로써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정치톡톡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2019년 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한 장관을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어요. 한 장관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장관으로서 개인 소송 문제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왕복 2차로 차선에서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4차로로 달려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맞은편 차량을 방해하려는 그 충동 때문에 45분 동안 무려 28번을 중앙선을 넘어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점이 121점이면 면허 취소인데 이분은 벌점이 880점이나 됐습니다. 정춘 기자입니다. 좌회전을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하얀색 차량이 다가오자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추월할 수 없는 실선이지만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전합니다. 그러고도 수차례 맞은편 차량에 위협을 주는 것처럼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급기야 상대 차량이 전조등을 밝히며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장은 폭이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맞은편 운전자는 피할 곳이 없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난폭 운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45분 동안 6km를 운행하며 28번 중앙선을 넘었는데 난폭 운전 40점에
중앙선을 넘을 때마다 30점씩 더해져 벌점 880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방해를 주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들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난폭운전 등으로 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했고 부과된 벌점은 3년간 유지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던 10대가 경찰 추적에 20km를 도망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속 150km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은 물론 사람까지 칠 뻔했죠. 자꾸 보니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수십 건의 절도와 차량 처리를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김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갓길에 멈춰 서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다가가는 순간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50km로 빠르게 내달립니다. 중앙선 침범은 물론 휘청휘청 거리며 난폭 운전을 서슴지 않습니다. 급기야 좁은 도로에서는 지나가던 시민을 칠 뻔합니다. 이들은 10대 3명으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 열린 승용차를 훔쳤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40km가 넘는 당진으로 차를 몰고 이동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km를 추격한 끝에 한 길목에서 경찰차로 승용차를 애워쌌습니다. 이후 경찰들이 3단봉으로 유리창을 내려쳐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다른 일행들과도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량결단 세대하고 차량 털이 또 잡다한 것들 이렇게 해서 한 20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으로 보내지죠. 그런데 촉법 소년에 의한 범죄에서 만 13세에 의한 사건이 무려 64%나 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법원 소년부 판사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며 판사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이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만 14세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12세 미만으로 낮출지 아니면 13세로 조정할지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로 불렸던 촉법소년 나이대가 바뀔까요? 바뀐다면 몇 살이 적당할까요? 자세한 내용 버초팀 오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늘 법무부는 나이를 콕 집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서 만 12살로 낮추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12살로 콕 집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12살로 공약을 집었었는데 이게 아마 2019년 경기 구리에서 또래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오늘은 윤 대통령 공약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공약과 통계 사이에서 꽤나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거기에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주에 따라 7살, 영국은 10살, 중국은 16살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만 12살과 만 13살 하향 조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 윤 대통령 공약대로 만 12살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요. 만 13살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이 촉법 소년은 꾸준히 늘어서 4만 명에 육박한데 64%가 만 13살로 가장 많고 만 12살은 2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이 어떻길래 이렇게 불만들이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소년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만 10살 미만의 범법소년은 너무 어려서 아예 어떤 형태의 법적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 10살에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대신 소년부로 넘겨져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 기억하실 텐데 2017년 또래 여중생을 100차례 이상 무려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 2020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촉법 소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장 큰 처벌이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소년원에 갔다 오는 것도 빨간 줄, 우리가 속칭 빨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과가 남습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처분은 장래신상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낙인 효과로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만 13살을 기준으로 한 촉법 소년 기준은 지난 1958년에 마련된 건데요. 64년 전 10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10대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현실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나왔지만 10대들이 자기들이 촉법 소년 그 나이대라는 걸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음주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10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되겠다. 때려봐요. 신발. 들어봐요. 네, 자신들이 촉법 소년이라며 이게 이제 경찰들이 와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그런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도 뭐 입증이 된 건 아니고 이러다가 또 과도하게 전과자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도 살인 범죄가 5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이래서 범죄 유형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계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성취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소년범들의 재사회화, 교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에 그렇게 아무런 교화 없이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냥 그 상태로 자아가 멈춰져 있는 인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교도소 등에서 범죄를 학습하고 재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예. 촘촘히 법망을 잘 만들어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완성차 탁송을 거부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신차를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신차 생산에까지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직원들이 한 대씩 빼내고는 있지만 역부족, 부품 반입마저 제한되면서 이래저래 신차 인도는 지금보다 더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신차 1000대를 출고해온 공장입니다. 탁송 차량이 공장을 나서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동참을 설득하며 막아섭니다. 이미 탁송기사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일하는 차가 한 66대죠. 거기서 중에 한 60대? 회사는 급히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운송에 나섰습니다. 미처 탁송 차량에 싣지 못한 차들은 공장 직원들이 직접 옮겼습니다. 공장에서 7km 떨어진 이곳에 출고를 앞둔 새 차들을 잠시 보관하는 적치장이 마련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한 대씩 적치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차 적치장이 곧 포화되면 신차를 만들어도 둘 곳조차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탁송 차량 기사들의 운송 중단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개의 부품이라도 납품이 안 되게 되면 자동차 생산 라인은 멈추게 되고 다른 여타 부품 업체들도 납품 중단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모두 성토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유가와 운임을 연동하는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앞서 한 행사에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정박 중이던 원양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7명이 한꺼번에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 정박 중인 5,000톤급 명태잡이 원양 어선입니다. 이 배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이 탈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배에서 육지까지는 1.6km, 헤엄을 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택시 2대를 나눠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저기 경사에 저기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더라고. 6명이서 택시를 타려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이나 다를까 택시를 타고 부산을 가자 그런 거. 선원들이 도주한 이유는 러시아로 출항하려던 원양 어선이 전쟁이 터지면서 발목이 잡히면서 2달 가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허가 없이 선박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선원들은 선원의 그 비자를 받아서 그 선박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도주 7시간 만에 부산에서 건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탈출 동기와 행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과거 문화, 예술, 연예계에만 있었던 팬덤 현상, 이젠 아니죠. 감성 지지층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이 팬덤은 이제 정치권의 과제가 됐습니다. 당내 의사결정이나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정치 훌리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팬덤,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은 문화계나 스포츠계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팬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2년 대선 때 등장했던 노사모인데 1세대 정치 팬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모는 깨끗한 정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모임입니다. 이 열풍을 이어받아 명박사랑, 창사랑, 박사모, 정사랑 등 사조직 성격의 팬클럽이 우후죽순 생기는 정치 팬덤 2세대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한 3세대 정치 팬덤 문화가 강해지는데 양측 진영에선 박사모와 문파로 대표됩니다. 과격한 집회나 문자 폭탄 문화가 생겼고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팬덤, 작년 미국에서도 극단적인 형태로 관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대선 패배 후 국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팬덤을 넘어서 정치 훌리건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죠. 뭐 문자 폭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우사장이 찾아가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혐오하는 거. 그게 지금 겉으로 좀 약간 드러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태로 좀 이어져야지.
팬덤을 형성하는 강성 당원들은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알려지는데 이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으면서도 당내 의사결정 과정은 독립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총기 사고로 숨지며 큰 충격을 줬죠.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도 왜 미국은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총기 규제 쪽과 총기 옹호 단체 쪽의 로비 자금만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모객들이 희생자를 기리며 서로 위로합니다. 텍사스주 유벨리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규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학교는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There are too many other schools, too many other everyday places that have become killing fields, battlefields here in America. 유벨디가 고향인 할리우드 배우 매슈 맥커너헤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look, as divided as our country is, this gun responsibility issue is one that we agree on more than we don't. It really is. 매일 수많은 사람이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지만 규제 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We have 110 people dying every single day. 미 의회에서는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총기 보관 안전장치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수정헌법 2조는 민병대를 거론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제안해야 하고 전체 주의회 중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미총기협회를 비롯한 총기 옹호단체들이 지난 1998년 이후 쏟아부은 로비 자금은 무려 2,400억 원가량입니다. 이는 총기 규제 옹호단체가 쓴 비용의 7배입니다. 이렇듯 규제 강화가 쉽지 않지만 주 차원의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10명이 숨진 버펄로 총기 참사가 발생한 뉴욕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세계 곳곳에 K-팝을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 발표한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의 앨범 재킷 촬영지인 강원도 주문진 향호 해변의 버스 정류장은 BTS 버스 정류장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팬들이 찾아가 인증샷을 찍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간혹 버스 정류장에 팬들이 BTS 현수막을 걸기도 하지만 지정 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은 곧 철거돼 버리죠. 그런데 6일 지방선거용 현수막은 다릅니다. 주장과 정치 홍보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수막들은 선거 종료 일주일이 지나도록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첨부, 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철거 시기를 정해놓지도 않았고 후보 또는 정당에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목엔 방울을 달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죠. 선거 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외친 뒤 자신들이 설치해놓은 선거 현수막조차 철거하지 않는 이들. 주민들은 과연 정치인들의 진정성이 믿어질까요?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정상회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방정치의 근간은 생활정치입니다. 지방정치인은 봉사하는 자세로 내 주변,
주민들 주변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당선시켜달라며 걸어둔 선거 현수막부터 철거하는 게 그 봉사의 시작이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선거 현수막 철거 나몰라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용됐다가 해방 후엔 미군 기지를 쓰이며 무려 120년 동안 서울 한가운데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었던 용산공원 부지가 내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눈에 보이는 대통령실 앞들과 미국 장군 숙소도 공개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일 시범 개방하는 용산공원 부지는 미군 장군 숙소와 바람정원, 스포츠필드 등 1.1km 구간입니다. 용산공원 14번 게이트를 통과해 공원 안쪽에 진입하면 1950년대 지어진 단층 주택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장군 숙소 구역은 나무 전신주와 미국식 소화전, 붉은 벽돌로 된 단층 건물들이 미국 전원마을을 연상케 합니다. 미군과 미군 가족들의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사도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장군 숙소를 지나 미 10군단로를 따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정면에서 보이는 전망대와 바람정원이 나옵니다. 관람객 중 일부는 대통령실 앞들에 들어가 헬기와 특수차량 등 경호 장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바람정원 곳곳에 관람객들의 소원을 적은 바람개비를 전시하고 곳곳에 설치된 경청 우체통에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 관람 동선 끝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미군 농구장 건물과 축구장이 있는 곳으로 푸드트럭이 설치되고 소규모 공연이 진행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토지 오염의 정화 조치가 미흡해 이번 개방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이 인체에 적게 닿는 피사토복 조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오염된 곳은 동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을 하고 오염 저감 조치와 시설 정비를 거쳐 9월에 임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 4구도 송파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내려갔죠.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가격을 낮춰내놓는 급매물이 늘어난 것과 금리가 올라서 대출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게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의 한 고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 같은 평수가 26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4억 원이나 내려간 겁니다.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한때 집값이 급상승했던 세종시는 4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가격을 낮춰내놓는 급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한 달 전보다 매물이 6.9% 늘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거의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5월 달까지 팔면은 그나마 세금 50% 감면받으니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택 매수자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자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권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민 MC 송혜 씨의 빈소에는 이틀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예계뿐 아니라 정치계 등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국보를 잃었다며 애통했습니다. 정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관문화훈장이 놓인 고 송혜 씨의 빈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생전 자신을 사람 부자라고 불렀듯 수많은 연예계 후배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같이 공연하면서 고생스러웠던 그런 거를 다 같이 치렀던 분이거든요. 10,000원짜리 이만큼 바꾸셔갖고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주세요 다. 그냥 원주도 그러고 살아라. 연예계뿐 아니라 정치계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장례식장을 찾았으며 한 목소리로 최고의 연예인을 잃었다며 애통했습니다. 송혜 형님은 국보야 국보. 국보를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시민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서울 종로구 송해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화환이 놓였고 대구 달성군 송해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슬프죠.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내일인가 오시면은 묘지 가서 또 선배도 데리고 갈 겁니다. 고인의 영결식은 내일 오전 4시 반 엄수되며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과 아들의 묘가 있는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의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한 매경 원아시아 포럼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오션엑스 부산 사업을 추진하는 이타이 마다문베 모션엑스 창립자 겸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서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의 시범 모델 건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 M20배 제10회 MBN 꿈나무 골프 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미래 임성재, 고진영을 꿈꾸는 260명의 골프 꿈나무들이 모여 자웅을 겨룹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부산 가동초등학교 6학년 손재희 군. 1년간 절치부심, 올해 출전한 9개 대회에서 8차례나 우승할 정도로 기량이 급성장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듬고 또 다듬는 훈련은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공간이 좀 있어야 팔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칠 수 있거든. 한번 그렇게 해볼까? 제2군의 이제 남은 목표는 초등학생으로 마지막 출전하는 MBN 꿈나무 골프 대회 우승입니다. 재작년 4학년 때 저학년부 우승을 차지했던 터라 마지막 고학년부 타이틀을 찾고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나이스 이글!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6학년이니까 마지막 MBN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1등을 하고 싶어요. 제2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골프 꿈나무 260명은 전북 군산 CC에서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올해는 부모들과 관중들의 응원 속에 더욱 힘찬 스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필드가 놀이터인 골프 꿈나무들의 한바탕 잔치마당 MBN 꿈나무 골프 대회.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8년간 영국에서 뛰며 13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지소연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5월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WK리그 무대를 누빌 지소연 선수, 수상 장면을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연일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도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0mm, 밤까지는 강원권에 최고 40mm의 소낙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내일 오후에 다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고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내일은 다시 기온이 껑충 오릅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4도 보이면서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29도, 모레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덥겠습니다.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속초가 22도, 강릉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모레 오후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